안녕하십니까. 제 12주차 제2교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환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 국내 물류 산업의 환경의 문제점이 뭘까? 앞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그 물류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진하더라. 활용이라든지 부진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투자, 특히 정보화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사실은 기업에서도 보면 그 물류비 실태 조사라든지 본다고 그러면 우리 정보 투자 비용이라든지 유지 관리비, 메인터넌스 비용을 본다고 그러면 2, 3%밖에 안 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총 매출액 대비 6, 7%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 이 경험을 따진다 그러면 정보가 그만큼 비중이 높다고 계속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고, 또 어떤 산업의 별대를 따라서 물류 정보 시스템을 리니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런 투자 비용들이 많이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물류 기업은 ICT 투자라든지 활용에 굉장히 부진이 크고요. 부진한 편이고, 그 다음에 국내 물류 기업의 정보 투자에 비해서 매출액 1% 수준으로 해서 전 산업 평균 1.6%밖에 안 되더라. 그렇게. 그 다음에 투자 계획도 전년과 거의 비슷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의 투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투자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와 투자 현황이라도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T를 활용한 전 산업계 평균은 70%가 부진화되고 있고, 전 산업에서는 IT 활용률이 전 산업에서는 평균 70% 정도 되는데 물류 부분에서는 44% 정도 수준도 인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물류 정보화에서는 투자가 상당히 부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T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한번 봤더니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되는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낮더라. 그래서 인지율을 봤더니 3.9%, 3%.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사물 인터넷하고 빅데이터요. 그 다음에 전 산업에서는 11%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3%까지 인지율은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물류 부분은 낮더라. 그래서 물류 흐름의 모니터링이라든지 물류 비용 절감 등 물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는 보면 물류 정보 시스템들이 대체적으로 한번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어떤 기업은 5, 6년 10년까지 쓰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본다 그러면 3, 4년마다 물류 시스템들을 거의 전면 수정하듯이 해도 실제적으로 현상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류 이 정보 시스템 부분에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투자들이 상당히 난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서 인력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인력도 자동화에 따른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물류 자동화 기술이라든지 신기술 도입은 일부 일자리 대체라든지 새로운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현상에서는 400여 개 지구군으로 해서 한번 봤더니 이동 장비라든지 화물 열차 선박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율에 대해서는 90% 이상 동감을 한다. 동감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정보원의 발표에 의하면 25년까지는 운송, 그 다음에 화물차 운전, 그 다음에 단순 종사원, 물류 종사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80%까지 그렇게 137만 명까지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동화에 대해 필요하면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어떤 고용 시장이라든지 교육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혁명으로 인한 그 본인의 일자리라든지 업무의 변화 정도가 비교적 인식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식 본다 그러면 뭐 설마 34% 일자리 감소라든지 운송직 이런 것들이 44%, 업무 대체는 45.8%, 80%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하고 있는 게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혁명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물류 산업에 있어서는 인력 부분에서 상당히 이 대체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국내 직업별 자동화에 따른 직능 대체 가능성들이 우리는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여기 되겠죠, 그죠? 그래서 6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9%가 대체가 될 것이다. 택배도 매 마찬가지고 열차 종사원, 특수차 운전원, 그 다음에 해운선 운송 관련자, 하역 적재 이런 부분들이 거의 90% 이상 자동화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친 인원 규모라든지 전망을 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송 관리자는 취업자가 11,000명인데요. 대체 인원은 7,000명 정도에서 62%는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본다 그러면 뭘 볼까요? 택배원 볼까요? 집배원 및 택배원 15만 명 정도가 취업하고 있는데 12만 5천이 대체될 것이다. 인원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83% 정도가 뭐예요?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택배 분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류 자체는 많이 이제 거의 다 소팅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자동화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에서 구간 운송에서 이제 운송해온 차량에서 하역을 하거나 소팅기를 태울 때 하역하거나 또는 이제 소팅기의 술토별로 떨어져서 방면제별로 떨어져서 그거를 차량에 적재할 때는 아직까지 인원이 작업원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뭡니까 로봇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9페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부분요. 물류 인프라 경쟁력이라든지 법 제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낙후돼 있다, 경직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인프라의 경쟁력과 경직된 법 제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때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뭐예요? 타다의 물류 타다의 차량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죠, 그죠? 운송 시스템이라고 보죠. 그래서 결국은 지연시키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선진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실제적으로 효율성이라든지 차량 운행 관리, 차량 운행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서 교통의 원활이라든지 신축성이 있게끔 했는데요. 인력의 신축성이 있게끔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 제도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장에서는 그만큼 고객 니즈에 맞게끔 산업들이 발전되고 세분화되어 가는데 그에 맞는 법 제도는 항상 뭡니까? 발생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선되기 때문에 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원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경쟁력을 본다 그러면 물류 경쟁력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4점 경쟁력 지수가요. 우리나라의 물류 경쟁력 지수는 4.03점이었고 그래서 160개국 중에서 23위 기록량.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3.97요. 거의 소폭 증가했지만 거의 정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인프라 부분 같은 경우는 3.5점, 2016년도 기준. 그래서, 2010년도에는 3.58, 거의 열의에 돼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법 제도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기술을 도입해서 상용화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항상 많은 부분들이 발이 묶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함부르크항해 같은 건 ICT 기반에서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하고 있고 EU에서는 드론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미국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제 통신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의 물류 경쟁력 지수를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관 부분에서도 거의 24위 그죠? 2016년도 비해서 세계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정시성 즉 다시 말하면 물류 서비스 만족도 중에서 이제 얼마만큼 약속을 잘 지키느냐라고 봤더니 2016년도에는 3.78로서 24위요. 그 정도요. 160개 중에서. 상위권 랭키라고 하지만 물류 부분에는 그래도 우리는 좀 물류 정보 시스템이 상당히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서비스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그 대신 뭡니까? 가격 경쟁력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워낙 가격은 많이 비딩을 붙여서 그만큼 저렴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이수에 대한 규제들 보면 이제 쿠팡의 배송 논란이 있는데요. 이 배송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가 차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쿠팡은 어떤 형태냐면은 제품을 매입해가지고 자사화해서 배송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산이 누구 거냐면은 쿠팡 자산입니다. 쿠팡 자산을 자기가 자기 차로 자차로 배송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뭐냐면 매칭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 서비스라는 부분은 그거는 반드시 뭡니까? 영업용 배송 차량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이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쿠팡도 실제적으로 이 택배 이 영업을 택배 인가를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2018년도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맞죠? 18년도 17년도에 받아서 18년도부터 시행을 하다가 19년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업용 차량을 확보를 못해서 사실상 취소된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런 어떤 법 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된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버 같은 경우도 택시 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도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도 실제적으로 자율 비행할 수 있는 규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인격이라든지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아니면 도심지의 제한 아니면 이 공공시설 촬영이라 무법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군 부대라든지 이런 데는 절대적으로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그 제한 지역이 많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제 법 제도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뭐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물류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시사점이 뭘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류 환경도 급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 전반은 이제 사회 전반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첫째 이제 정부에서는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4차 혁명 시대에서 미래상을 제시하고 물류 발전을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의 어떤 이 전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이라 그러면 물류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거를 뭡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물류 산업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해 나가야 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산업도 이제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부의 이런 어떤 사항들을 수렴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해주고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 제도, 그 다음에 지원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둘째, 이제,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인프라, 이런 부분도 고도화 추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고도화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물류 산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고 또는 사업자들한테 접목시켜서 실제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다. 그래서 이 코티라든지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제 코티라든지 교통연구원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K막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술들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매칭해서 이 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핵심 ICT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성과라든지 개발 여력이라든지 부족한 영세업체들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산업 육성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ICT 기반 물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맞춤 어떤 물류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이제 물류 변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 앞서 말씀 법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전제로 설정한 현재 규제로서는 이제 물류 산업이라든지 융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응하는데 한계성이 있더라. 그래서 공공 안전 보호라든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융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이라든지 테스트 베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고 법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유연성인 노동력이라고 보시면 노동력 대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노동의 대체라든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충격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만큼 도입해서 효율성이 높은데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술혁명에 따라서 노동의 대체라든지 일자리의 소멸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양질의 일감을 어떻게 사회 문제들을 야기시키지 않게 대체할 것인가 전환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요. 그래서
노동 수요에 대응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되 인력이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용 안정제 이런 부분, 안전제도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혁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그 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ICT 연구개발 확대라든지 기업 간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수요의 변화에 맞는 고부가치 융합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도입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 제고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도 이제 3PL 사업자들도 이제는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물류 공급자라든지 그 화주하고 수요자하고 매칭 서비스 해주는 이런 것들요. 그래서 화주들의 물품을 일시적 보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그 요청이 오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매 대행, 그죠? 그런 것들이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요. 그러면 수요자들은 자기는 집중적으로 자기 제품만 개발해서 그 위탁하게 되면 이 판매 입장에서는 그거를 뭡니까?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된 걸 매칭해주는 이런 부분이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 이런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짧게 한번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해상 물동량이라든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사성이니까 한번 넣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상 물동량도 이제 물류 산업에 많은 영향을, 물류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의 충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해상 물동량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K막의 뭐죠? K마인 자료를 가지고 바탕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19의 확산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본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 나타났다시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방역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격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데는 뭐 직장에 폐쇄기까지 올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장기화되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소비가 감축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감소된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기업의 수익성이 뚝 떨어질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실업 증가뿐만 아니라 이 도산 위기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장기화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산업에 크다는 충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차 충격으로 본다 그러면 수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입원이 떨어지니까 뭡니까? 지갑을 닫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소비가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가 회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가 감소될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생산성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수익성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이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30조 원 정도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각종 산업별로 이제 충격이 심한 산업별로부터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라든지 신용정책이라든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산업보호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2, 3, 4, 5월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12월 달까지 2월 달까지는 좌우지간 우리가 오다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다를 받아서 생산성이 있었는데 그 2월 달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오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다 받을 때 2, 3개월치를 2, 3개월치를 오다를 받다 보니까 주문을 받다 보니까 5월까지는 생산성이 그래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이후부터는 오다가 뚝 떨어져 버렸으니까 뭐예요? 5월 달 이후부터는 뭡니까? 생산성이 기업에서 뭡니까? 주문이 없으니까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생산성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뭐 30%, 40%의 그 뭐라 그러죠? 3, 40% 정도의 이 생산성이 제품 생산이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5월, 6월, 7월까지만 가면요. 우리 이 파급 효과가 연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해지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망이 이제 1월부터 한다 그러지만 2월부터 이제 우리가 침체에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1월부터 했다지만 실제적으로는 5월부터 대기업 위주로 중심을 해서 생산성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는 많이 그 사이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 뭐 10억인가 투자를 해서 10조인가 투자를 해서 경기 부양책을 하려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 30억을 추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록이 이제 쭉쭉 떨어질 거고, 그래서 2분기 초에는 이제 이제 3, 4, 5, 6까지 그냥 뚝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월 이후부터는 증가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이게 더 연장되면 될수록 요 치료의 개발이라든지 뭐 불확실성이 더 오래 가면 이거는 내년 올 연말까지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뭐예요? 경기 부양책을 쓰더라도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소폭이라든지 감소폭은 아직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상당 기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법 개발 기법으로서는 이 기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기저 효과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제 지표를 특정 시점하고 비교 시점의 수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다시 말하면 100억짜리 매출이었는데 50%뚝 떨어뜨렸어. 뚝 떨어뜨렸어. 그러면 50% 감면된 거잖아요. 절감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25% 정도들 한다고 그러면 75억 정도가 매출액을 잡았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지는 것들은 그 50억이 아니라 75억에 대한 어떤 그런 착시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서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이런 어떤 그 현상이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기저 효과다. 착시라고 그래야 되나요? 착시보다도 그런 어떤 그 오차 범위를 그렇게 민감도 있게끔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효과가 제도가 이제 기저 효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생산 시설에 훼손은 안 되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다. 그런 것들요. 그런데 오다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위기 대응에 대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된 내구재 소비라든지 기업의 투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등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망을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나아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회적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리두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지속된다 그러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 세계 경쟁 성장률이 마이너스 3% 달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 최저점을 기록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에 대해서 크게 완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는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3%가 성장률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별 뭐 국가별로 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2021년도에는 뭐 5% 정도, 전 세계는 5, 6% 정도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23페이지에 보시면 2분기까지 뚝 떨어졌으니까 앞으로는 기대 심리가 증가되면은 더 뭡니까? 높아질 것이다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기저 효과, 이게 크게 작용되지 않나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 보면 이제 해상 물동량이라든 운임 변화도 상당히 따라 될 건데요. 2020년도에는 좌우지간 어떤 형태든 무역 규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모가 11% 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개도국에서는 선진국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다. 아니, 그 선진국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수익 감소가 클 것이라 전망을 하는데 2021년도에서는 전 세계의 무역 성장률도 뭐 8.4%다 이렇게 증가될 것이다.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어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부분들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그 22년도는 10% 정도의 12% 정도 증가될 것이다.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KMI에서는 2018년도의 연구 결과에 본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9%이기 때문에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12%로 감소될 것이다.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북미 항로라든지 아시아 항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2020년 비해서 감축이 뚝뚝 떨어졌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증가율이 아니라 감축률입니다. 감축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될 거였고, 그 다음에 건화물들요. 철광석이나 석탄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선이 아니라 벌크선 중심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후 현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후 현상을 해서 곡물들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반구의 기상 현상이라든지 이변이라든지 뭐 태풍, 폭풍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철광석 등의 물동량 감소로 인해서 운임도 떨어질 것이다. 그 대신 이제 이 중국의 산업 생산성도 이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그죠? 특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 관계, 그죠?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곡물의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운송 시장에서는 더욱더 얼어붙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봉량 대비해서 물동량 시세를 본다 그러면 운임 움직임은 자꾸 역으로 그죠?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케이프선과 그 다음에 파나막스선은 약간 회복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맞나? 저는 오늘 그 뉴스 보니까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추정되지만 이제 중소선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동량이라든지 감소가 굉장히 타격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약간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건화물 쪽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해상운송시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해운시장 조기 인식 체계 구축을 통해서 그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대해서 물동량 감소라든지 감소로 인해서 해운 기업의 수익성이 그 악화가 장기화될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자료라든지 빨리 인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할 것인가, 모니터링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물동량을 이용해서 해상 영업의 현황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 현 시점 앞으로 2, 3개월 후에 받는 조건은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조 공정이라든지 부품 조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2, 3개월 후에 어떤 이 물품을 받거나 거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맨 마찬가지요. 선사의 수익성도 본다 그러면, 이 생산 활동에서 실제적으로 코로나 사태는 1월에서 뭐 2월 초에 나타났다고 하지만, 실제 그 물동량 파급 효과는 5월 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5월부터 물동량이 떨어진 게 기업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텀이 있기 때문에 그 텀을 어떻게 파악하고 시차만큼 이렇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운 선사들도 이 수요 정책을 파악할 때 이런 어떤 산업의 어떤 형태를 프로세스를 잘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해서 반드시 바로 뭐 선사의 운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5월 달부터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지 분석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해라.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사의 수익 악화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선사의 영업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 영업 수준을 제치지 않고 그 기준 시점에서 정감률을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선제적 대응들, 이런 걸 따져서 해운 기업들도 수지를 파악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시 정책의 수요를 파악 가능해지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뭐 거시적 경제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제 선사의 어려움은 조기 인식하고 이런 바탕을 해서 신용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